쌍방울 김성태 녹취록이 터져나온 가운데 이제는 박상용 검사를 향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입장을 냈는데 법조인들의 분석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검사는 박상용 검사. 박상용. 매불쇼에 노크를 냈어요. 박상용 검사가. 진짜로? 그래요? 출연할 수 있겠냐고. 아 진짜요? 근데 보통 보면요. 최욱이를 바보로 알아. 다들 만만하게 보는 거야. 어?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 바보 아닙니다. 저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하면은 예. 이거 구슬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뭐 제가 뭐 특정인은 절대 거론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많이 듣자는 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최욱 바보로 알고 나왔다가 스스로 나락간 경우 많아요. 휘청휘청거리는 네. 분들 많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박성윤 검사님. 너무 외모만 보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검사님. 네. 진짜요? 그리고 나는 정답지도 다 알려줘.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정답지 지금 공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거 대응해서 오세요. 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이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그 결과 문건을 우리가 받아보지를 못했어. 그냥 봉지웅이가 어디서 주소 왔다고 하면서 조각조각만 우리가 나눴어. 맞아. 오늘도 요 주소 왔다고 이렇게 주소 꺼낸 걸로 이런 것만 다뤘어. 네. 그런데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1,600쪽 분량의 실태조사 문건을 확보했답니다. 와. 바로 이분이야. 야. 이분이라고. 네. 이 예. 쓰레기 뭐 주소 온 거 아니 봉지웅하고 다르더라고. 문건 전체를 전체 1,600쪽 맞아요? 요거 확인하고 갑니다. 1,600이 넘습니다. 어. 1,600쪽이 넘고 1,600 한 25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 자, 이거를 이제 다 확보를 한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낼 거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군요. 방금 전에도 나왔어요.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제가 그건 못 봤거든요. 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지 그 과정이 눈에 좀 그려집니다. 네, 여러분은 영화 보듯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 박상용 주인공은 요거를 보고 대응해서 나타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거 정리 딱 하고 싶다. 정리 깔끔하게 갑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예. 네, 도망갔죠. 그러다가 2023년 1월 17일에 한국에 잡혀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김성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그때 김성태가 한 말입니다. 자,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잡혀 들어가죠. 네. 수원지검에서 열흘 뒤 김성태의 진술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 와. 열흘 전에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싹 바뀌죠. 예. 수원지검의 손을 타고 나서 자 3월 10일에 3월 10일. 요거는 근데 빼박인 게 3월 10일 녹취록이 이번 문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이. 요건 녹취가 존재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 속에서 그 김성태가 접견인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수원 구치소에서의 그 상황을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든 버전을 이번에 입수합니다. 좋아. 아, 이거 확실하네. 이건 뭐 깔끔하네. 네. 박상영 이거 어떻게 문제 풀라고 나올라 그래?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 풀기가 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3월 10일 김성태가 본인의 지인하고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그 접견한 걸 녹음을 했고 녹음한 걸 녹취록으로 딴 거예요. 네. 3월 10일 접견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날만 하면 또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요.
진짜로 띡 뒤에 이제 이게 요건 욕이에요? 네. 아, 욕입니다. 욕입니다. 거칩니다. 네. 거친 욕이에요. 그리고 거친 욕.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띡 까고 열받아 가지고 띡 들이 띵 거 다 지금 욕입니다. 욕. 예.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땡땡땡들이 정직하들 못해. 아 더러운 놈의 땡땡들 아주 듣던 말던 땡땡 나가기도 싫은데 아 땡 같은 것들 아주 거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죠. 끝난 거잖아. 야, 끝났죠.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있지도 않은 거를 이 검찰이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 이재명 관련 더 내놓으라는 거야. 예.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 예. 그런데도 하도 우겨대니까 더 들어가겠습니다. 4월 18일 접견 대화를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8일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 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더만 제3자 뇌물이 100억 이상이면 그것도 2년 6개월 이상이요. 그거 기소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도 처음 들은 거겠지. 그렇죠. 아, 야, 가서 보니까 그거 야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엮으려고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본인도 처음 접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있지만. 4월 28일 접견 대화를 보면 김성태가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증거도 없는데 검찰 얘네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김성태도 놀래. 아, 본인도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거 너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네. 그거를 여실히 또 드러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후에 가면 다음 주나 미스터리 이화영 전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부지사. 이화영 수사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할 것 같아. 그쪽으로 태풍 싹 물러가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화영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대.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5월 달 되면 6월 달 7월 달에 저 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본인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약간 톤이 이런 거였나 보네.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그쵸. 네. 와, 근데 된다고 하더라고. 뭐 이 새끼들이 된다고 어. 하니까. 아, 북한 뭐, 놈들 뭐 어떻게? 야, 야 북한 놈들이고 뭐 나발이고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약간 그 톤이네. 약간 비슷했습니다. 아, 그 호남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데 지금 곽수산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상당히 톤이 비슷해요. 야 너가 살려야겠네. 아, 광주니까. 아, 죄송합니다. 얘가 호남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와. 그렇게. 얘도 놀라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잖아. 네. 이화영 부지사잖아. 그렇죠. 이화영의 폭로가 필요한 거야. 아, 이화영. 그러니까 이화영을 회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화영. 그래야 지들 입장에서 연결이 연결을 할수 되는 있으니까. 거야. 아. 그런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겠지. 5월 5일 접견 내용을 보면 이화영이 뭔가 회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5월 5일입니다. 아무튼 그 6월까지는 빨리 매듭질라 그러더라고. 이달 말쯤에는 매스컴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아. 그 미스터리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북한 돈 준 거 제3전임을 그러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그 6월 초까지만 끝날 것 같아. 그놈 있잖아. 이놈 말이야.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요거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목표가. 결국에는 목표가 거기니까 그 새끼들 그 결국에는 그 약간. 야, 이 산다 살아. 예. 이제 아. 정말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화영이가 회유가 될 것 같은 거야. 자, 그러자 이제 결전의 날이 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 특정을 했습니다. 5월 17일로
5월 17일 접견 내용을 딱 보잖아요. 이날이 술 파티 날. 술 파티로 특정이 된 날이야. 그렇죠. 그날 대화를 보면 퍼즐이 그냥 다 맞춰져 버립니다. 5월 17일로 가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날이요. 이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사실. 이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태풍 속에 들어가 본 거 어떡할 것이냐 그것을. 그 흐름을 인자 만들어야지. 인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좀 해봐야지. 야,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조금 편할 판인데 요거. 야,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요거 엄청난 도박이요.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갖고 유죄 나오면 1년 6개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 이게 이화영이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갖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할 판인데, 일단은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 해봤으니까 그 물 있잖아. 물은 좀 그 석수 같은 거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보라고 해. 흉금 없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게끔 요 환경을 좀 만들어보면 어떠겠냐.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좋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날 다 나왔잖아. 예. 편의점에서 소주 사죠. 편의점에서 맞아요. 소주 사고 물 사고 네. 그 물 통다리 옮겨서, 예. 다 나와 버렸잖아. 맞아. 아니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아니 박상용아 이걸 어떻게 이기겠다고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나한테 어떻게 이기겠냐. 야. 기자님. 그래서 제가 예. 실은 이 보도 쓰면서 이제 밤새서 이제 3일절 저녁에 요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3월 3일 새벽 4시 반까지 이 기사를 이제 다 썼는데 네. 쓰면서 이걸 딱 송고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이 안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딱 보는 순간 그간에 이 계속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작 의혹이 계속 있었고 스파트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맞아요. 너무 강하게 반발해. 아이고 난 나쁜 놈 된 것 같고 뭔가 자료 막 내놔서 보도하면은 뭔가 나쁜 놈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 맞아요. 심지어 김성태 변호인이 저 이 자료 유출로 해가지고 저 고발했거든요. 예. 조재현 변호사가 저 고발했습니다. 막 그런 상황으로 막 몰려가니까 들었는데 김성태의 그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니까 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끝났다 끝 외치면서 안도가 확 밀려오는데 내 개인의 안녕과 우리나라의 발전이 동시에 이 녹취록으로서 풀어지는데 안도란 두 글자가 얼마나 새겨지는지. 기사를 보면서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 야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이걸로 끝이네. 이게 정말 너무너무 깔끔해. 이런 완벽하야. 상황에서 이제 항상 써먹는 저들의 말이 있죠. 이 범죄자들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말은 이제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은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 진술이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관련자의 진술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수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지. 요 녹취록이 그 당시에 왜 더 중요하냐? 그 당시에 보도 상황과 그 당시에 이화영이 막 회유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들어맞아. 날짜별로 다 맞아. 그러니까 날짜별로. 다 맞아. 특히 보수지에서 이화영이 막 돌아섰다. 이화영이 네. 이재명에게 이걸 돈 이거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거 언론에서 보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맞아 들어가. 다 맞아 들어가.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건 매스컴에 그 많이 나갈 맞아요. 것이요. 맞아. 나오잖아. 다 맞아 들어가. 그러네. 근데 여기에 보수 방송도 편승을 한 게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김성태가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당신 같으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800만 불을 줄 수가 있겠냐 위에서 네. 뭐 율세프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렇지. 김성태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럴 때는 그래요. 못 그럴 땐 또 못 절대. 믿어. 네. 그러면 너 김성태 말 듣고 돈 줬다는 건 또 어떻게 믿냐. 다음 아이템 갑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거는 교정시설 구치소에서 다 도청 감청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그게 열받더라고 나도. 걔네들 다 웬만한 주요 어떤 피해자들이나 이 수감자들은 다 듣거든요. 10분짜리를. 이거 3년 동안 숨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그 진실을 밝히신 그 한만호 사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접견 과정에서 한 얘기들은 지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거든. 이때 이 말이 이거 꾸미느라고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증거로
해서 내. 어. 근데 이런 거는 불리하니까 이제 없는 척하고 숨겨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검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 상황의 경황을 그러니까 추이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이거 네. 절대로 숨겨놓는 거지. 그리고 김성태 씨가 여기서 되게 적절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네. 이렇게 보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아. 반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휩쓸려서 우리도 죽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티켓을 싸게 끊어준다고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요 집중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한 기간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고 요 자료가 나온 게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녹취록까지 최종 1,600자가 나온 1,600페이지가 나온 게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의 이게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11월 25일에 그러니까 이화영의 위증 사건 재판부 송병훈 부장이 이거를 등사를 해가도록 했어요. 양쪽의 검찰과 변호인단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원지검 검사 4명이서 네. 아 이 재판 불리해 그렇습니다. 하고 퇴장하고 나서 털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기피 신청되고 나서 그 등사하라고 하라고 한 내용도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진 거예요. 그렇지. 그 멈춰지고 나서 그 사이에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이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고 수원고법에서 이 항고에 대해서 기각하고 나서 언제 열렸냐 재판이 어제 열린 겁니다. 어제 열리고 나서 그제야 이 멈춰있던 자료가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오게 됐고 그 자료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11월 25일에 검사들은 이 자료가 도착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기피 신청을 했을까? 왜 그날 64명의 증인들이 신청해가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희대의 사건의 이제 재판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왜 거부하고 왜 뛰쳐나갔을까? 세상이 공개될까봐. 그렇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최대한. 세상이 공개되잖아. 그 만약에 진행됐으면 공개됐어 그때. 그때 공개됐고 더 반전이 됐을 텐데 이제 3개월 만에 이제야 항고 재항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야 이 사건에 대한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안수사권 달라고 끝까지 저기 우기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거기서 실제 법정에서는 지금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행형이에요. 그럼요. 이런 집단인데 참. 오늘 방송 보고 박성현 검사가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얼마나 바보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위증 사건이 이게 별건으로 이화영의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별건으로 막 증언한 특히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증언한 걸 가지고 별건으로 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까지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어제 새로 왔는데 그 새로운 공판 검사들이 증인으로 박상현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 오. 그래서 6월 달께 아마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2주간 이루어지는데 원래 일주일간 하기로 했다가 2주간으로 연장됐는데 네네네. 그 자리에 박상현 검사가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단 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오. 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게 여론이 과연 이런 녹취록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도 총회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그 국민참여재판 2주간 진행되는 그때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그게 6월이에요? 아직 그 재판장이 원래 얘기했던 건 6월에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3년 8개월째 감옥에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재판 준비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 배심원단 350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아니 이거 예전에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특히나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종편에서 아마 이거 매일 다뤘을 겁니다. 매일 다뤘죠. 그때 만약 종편 했다면 매일 다뤘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다뤄.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봉지욱 기자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듣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버려요. 눈 부릅뜨고 그냥 우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사실 이 전에도 안부수 씨의 네. 이 진술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부수 씨도 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의원에게 뭐 전혀 불리한 증언을 안 하다가 이 쌍방울 측이 안부수 씨 딸에게 편의 송파에 제공. 있는 그 오피스를 집사 제공을. 제공하고 나서부터 바뀌고 바뀌어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대화 카톡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잘하네. 이것도 사실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인 맞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부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3인성으를 완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목표는 정치인 이재명이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징해. 근데 그 연결고리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처음에 김성태 근데 김성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그렇지. 주변의 쌍방울 관계자들 안보수 그리고 종국적인 그 직접적인 이화영까지 연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술파티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세미나가 이루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기사가 방금 지금 나온 두 번째 기사가 요 내용들을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보강하는 당시의 교도 구치소에서 이제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방용철 전 부회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성태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김태현 매제입니다. 네. 매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만 사항들 김성태가 얘기한 그 똑같은 결로서 밑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폭로를 해요. 다 그냥 폭로라기보다는 다 고백을 해버려. 그냥 가까운 사람들 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1600페이지의 법무부 자료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다 포함돼 있어. 그 사람들한테 김성태가 그냥 솔직하게 다 폭로하는 거를 아니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입장에서.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곽 선생 거기 구치소에 있을 때 부인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면회로 오잖아요. 네. 접견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냥 했던 얘기들이 지금 김성태가 남긴 기록처럼 또 다른 기록으로서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주인공이 김성태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나 더 뭐랄까요 리얼해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적나라할 있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태는 여기서 주인공이거든요. 김성태는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내가 다 진두지휘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근데 거기에 보좌를 맞추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것도 지금 다 있다고요? 다 있고요. 가장 놀란 건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그리고 김성태가 1년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184번 출정을 합니다. 네. 1년 동안 184번 출정하고 그 출정한 이 날에도 아침에 접견을 와요. 그 보좌진들이 와. 근데 이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 그 또 다른 접견 온 사람한테 쌍방울 직원한테 야 너 저기 우리 몇 시에 수원지검 1313호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입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출입증을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쌍방울 직원을 통해서 그 출입증을 확보하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프리패스로 그러네. 수원지검에 그렇지.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패스가 왜 중요하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시락 들어가고 갈비탕 들어가고 짜장면 들어가고 그렇지, 연어회 그렇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말동무에 그렇죠 말동무까지 되는 내가 외로워 그 상황에서 김성태 재판 받으러 갔고 나 혼자 거기에 먹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러면 내 혼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와. 말동무하러 그렇죠. 이게 1313호에서 벌어진 거를 얘기를 다 합니다. 와.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특수통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수사는 아마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오른팔? 예, 뭐에서 추천한 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잘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그렇죠. 예, 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일파만파 지금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요 사건 그 실제로 재판 관련해서 움직이실 때 전 네네. 변호사를 뭐 만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한 거고 본인은 뭐 이름만 그냥 걸어둔 것이지 네네.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저도 정황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서 송환되고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네. 예, 이 시점에 김성태 회장을 주로 변론했던 사람이 두 명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네. 그리고 비공식이라는 의미는 선임계를 안 냈던 걸로 보이는 그분이 부산 고검장 출신인 조재현 재현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이두 부산 분인데, 고검장 출신. 예. 이 사람 두 명이 이제 핵심 키맨이라는 거죠. 예, 키맨이었고. 근데 수사 메이드는 주로 광장에서 했고요. 예. 예,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는 예.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출신입니다. 예, 연수원 15기고요. 네. 이분이 광장의 형사 라인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유재만 변호사가. 유재만 변호사가. 아, 예. 예, 그리고 전주철 변호사는 연수원 아마 31기 거고 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부패 1부장. 예,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 특수 1부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유 변호사의 직속 후배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전주철 검사가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반부패 1부장직
게 있을 때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윤 체제에서 사임을 해요. 네. 사임을 하고 나서 바로 광장으로 픽이 됩니다. 유재만이 픽한 거죠, 사실은. 유재만 픽해서 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유재만과 전준철이 광장의 형사 사건을 사실상 총괄지휘하는 듀오로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래요. 사수 부사수 이렇게 돼서 예. 그 정도 위치였고 그 팀이 네. 김성태 변호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당시 김성태 회장도 거물이었고 네. 특히나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건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재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수원지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지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네.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을 뿐이고 이 정도 위치에 그 전준철 변호사의 위치와 유재만과의 관계 그리고 광장에서의 역할 을 봤을 때 전준철 변호사가 단지 그냥 선임서에 이름만 올린 정도다. 네. 나는 김성태가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사건만 다뤘다라는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뭐 하여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거의 날마다 매일 그 정치면 사회면을 도배질하는 사건이었고 그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22년, 23년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8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네. 모두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준철 변호사였던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그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엄청난 사건이니 그 변호인단을 세게 꾸려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검찰 쪽에 대응하는 팀을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뭐 세운 거다.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 이 아니고요. 예. 뭐냐면 그냥 김성태라는 이 인물은 예. 사업을 하면서 언제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김성태 자체가 예. 검찰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청 자체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김성태가 예.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사법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던 스타일이니까 소위 예. 말하는 자본시장법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언제나 검찰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이분이 관리하던 검찰 중에 조재현, 유재만 등등이 있었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사건이 터지니까 예. 이분이 송환돼서 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야 나 이제 수사 받으니까 변호인단 꾸려야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능한 사람 좀 모아봐 이렇게 꾸린 게 아니라 아하. 기존부터 김성태가 관리하고 김성태가 조력을 받아오던 팀을 확대 개편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은 매우 크고 조직적이었다 예. 이렇게 네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정도라면 민주당에 있는 그 검찰 출신들도 전준철 변호사가 또 김성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기사 검색만 하더라도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변호인단이었다라는 것은 그냥 기사 검색만 해도 다 확인이 돼요.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그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임명했을 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요? 저도 그게 상당히 미스테리한데요. 예. 더욱이 지금 이성윤 의원께서 뭐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예,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네. 예, 전준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1부장이었고 예, 채널A 고발 사주 사건을 예, 그 핸들링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성윤과 수사팀, 수사 라인, 지휘부 라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예, 수사팀과 지휘 라인은 불기소해야 된다. 한동훈을 불기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불기소 의견이 올라온 거를 결재를 안 하고 버티고 뭐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아마 전준철 당시 반부패 1부장도 예. 한동훈 불기소 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성윤과 상당히 갈등을 빚었고 네, 그러다 결국은 보통 반부패 1부장을 하면 예, 사실은 반부패 1부장, 특수 1부장은
검찰의 꽃입니다. 이 라인을 거치면 대부분 그 총장일 수 검사장으로 예. 가는 예. 그 보통 반부패 1부장 하면 요직의 차장 검사 거쳐서 이제 그 검사장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전추철 검사 같은 경우는 반부패 1부장에서 그냥 끝났어요. 사직을 하고 네. 사직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직을 하자마자 예. 광장의 유죄만이 픽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네. 당시 전준철 그 검사가 예. 윤석열 정권과 처그지지 않은 검사라는 뜻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예.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핍박받은 검사로 예.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채널A 부분이 사건으로. 일리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는 예.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찍힌 검사였다라고 하면 네. 퇴직하자마자 광장의 유죄만이 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네. 광장으로 간 다음에 네.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유죄만 당시 변호사를 압수수색은 해요. 이성윤 되게 기소원과 복잡하네. 예.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긴 한데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반부패 1부장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픽해서 간 그것도 예. 광장의 유죄만이 데리고 간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광장에 유재만 변호사가 데려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입증은 불가능하죠. 입증은 예. 불가능한데 광장 안에서 유재만과 전준철의 콤비가 예. 상당히 유명하고 예. 유명하고 많은 클라이언트 중에 예. 전준철 유재만 콤비를 콕 집어서 예. 저 팀의 그 변호를 받겠다라고 선임하는 예.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고소 고발이 있을 수 있게 실명을 너무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유재만 변호사나 전준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네네. 또 경우에 따라 그 반론 그렇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반론권 드릴 터이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이제 광장의 팀원으로서 이름만 건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름만 걸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과 처그진 검사라고 하면 네. 변호사라고 하면 네. 김성태가 선임할 리가 없죠. 당시에 예. 그러네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상당히 서슬퍼럴 때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당시에 그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다 누가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또 당시 김성태 회장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수사 대응보다는 네. 검찰과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네. 수원지검을 정말 제집 드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찍힌 변호사를 김성태가 변호인단에 넣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분을 그 2차 특검에 보내려고 했었는지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수사는 잘할 거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권창현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스킬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수사 의지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뭐 그 빛나는 수사 성과를 만들 거다라는 이제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준철 변호사 관련해서 뭐 특별히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뭐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좀 있으십니까? 그 전주철 변호사는 제가 명확하게 마주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전 변호사 입장문 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그리고 또 배임
뭐 이런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서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후에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본인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단은 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으로 김성태를 압박을 해서 예. 대북 송금을 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두 사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로 예. 그 내부에서 정말로 그렇게 그걸 칼같이 잘라가지고 예. 임직원 사건을 맡았는지도 의문이고 예.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예컨대 이화영을 잡아서 이재명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처럼 예. 배임 횡령 사건을 통해서 김성태를 압박해서 진술 회유, 진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나눠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수사가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메이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재판에 관여된 게 많지 않다. 재판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광장은 재판에 들어가서 그의 말에 광장 자체가 사임했습니다. 광장 자체가 사임했고 네. 광장 자체가 사임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표면상 나왔던 얘기는 네. 김성태 회장이 선임료를 더 이상 안 줬다. 뭐 그때 얘기 나온 선임료가 예.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니 안지 이런 에? 얘기도 있었는데 100억이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예. 예,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 라는 설이 있었고 그때 예. 광장에 미납한 선임료가 수십억이다. 뭐 미납 이런 선임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광장이 주는 선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예. 거고 당시 광장이 사임하던 시점에는 예. 김성태 입장에서는 광장에 돈 주는 게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수원지검과 협의사항은 다 협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의 롤은 끝났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선임료를 줄 이유가 없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장 그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 김성태 회장이 돈이 많긴 하겠지만 예. 예, 광장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협상 창구로서 광장의 역할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서 광장이 사임했다라는 게 내가 이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네. 이야기죠.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었다. 중간에 그 변론을 그래서 중단한 거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떤 불편했었는지. 불편한 게 예. 있었는지. 아마 선임료가 미납된 게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선임료 미납이 제일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내 지도부도 사과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뭐 법무법인 광장에 대해서도 여러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는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을 한 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라는 어떤 큰 당에서 어떤 특정 최고위원이 추천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나도 좀 할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이화영 변호인이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화영 23년 그때 초에 제가 변호인 잠깐 하다가 물론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제가 그때 그 대질할 때 보면 저는 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방용철 뭐 이런 사람 쭉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광장 변호사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여튼 광장 소속인 거 알아.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김성태 측에서 계속 이분들이 변호를 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그러니까 김성태가 태국에서 오기 전에 미리 광장 측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 정관 검사 출신 위주로 꾸렸다. 유재만, 그다음에 지금 전준철 이런 사람들이 메인이고 그 밑에 약간 어쩌해서 한 10명 정도로 이제 변호인단을 꾸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공항에 들어올 때는 김성태가 뭐 나는 이재명 잘 몰라요 막 이러다가 이제 검찰에 와서는 다 뭐 내가 다 보고하고 뭐 다 갖다 준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측에 맞는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구미에 맞는 진술을. 그렇죠. 계속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 보석도 받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광장,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광장이라는 법인이 그걸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23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9월에 들어갔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압니다. 이해 갑니다. 기각되고 나서 네. 빠진 거예요, 광장이. 그때까지는 있었다고.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뭐 또 그분이 입장문 낸 거 봤는데 뭐 개인 횡령 비리 사건을 했고 대북 송금 사건 쉽게 얘기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안 했다는 건데 그런 식의 주장이죠.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쌍방울 돈으로 횡령해서 그 돈을 북한에 갖다 줬다. 아, 그런 짜임새 있는 구성이구나 지금. 아니 네. 짜임새는 구성이 아니라 그걸로 한 번에 기소가 됐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횡령 비리만 내가 맡았고 대북 송금 안 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 함께 기소됐거든요. 물론 이제 뇌물 공여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고 막 이러지만 핵심적인 거는 회사 돈을 횡령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주고 그게 횡령 및 배임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돈을 외국으로 민발출할 때 그 관세청 허가 안 받고 그리고 북한에 갖다 줬다. 그게 외국환 거래법의 공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배임 횡령 사건을 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말이 맞아요. 에? 그 말이 맞는 게 네. 저도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전준철 변호사가 이 그 김성태 변호한 걸 몰랐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광장이 변호했다고 나오지 전준철이 변호했다고 해서 그 당시 안 나왔거든. 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모르고 있었었는데 전준철과 권창행만 보면은 나는 권창행보다는 전준철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검사들이 전준철 변호사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나는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타임이에요. 두 번째 그랬는데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를 했다는 게 그다음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횡령 어쩌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는 말이 나왔고 그 사람을 이성윤 의원이 추천을 했고 이성윤 의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는 얘기했겠지.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성윤 의원을 물어봤어요. 이성윤 의원한테 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건이 네. 그 관여돼 있는지 그 사건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추천을 하실 거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 자기가 되게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 부분 잘못한 거 미안하고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잘한 거는 전부 다 나쁜 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실수했던 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쁜 거 했다, 나쁘게 했네, 저 사람 너무너무 나쁜 놈이네, 무슨 큰 음모가 있어 그랬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도 좀 잘 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맞아요. 거지. 그거는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나보고 있죠. 아까 네. 누군가가 이화영 변호사하고 뭐 말만 들어도 알았을 때 내가 얘기한 사람이 이화영 변호사랑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록들을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래갖고 내가 전준철 변호사가 그렇게 써놓은 걸 알 텐데 김성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기다가 나쁜 말 써놓고 모함을 많이 했는지 알 텐데 그걸 읽어봤던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 걸 내가 충분히 알 텐데 이렇게 썼으니 기분이 나쁘셨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왜곡해가지고 뭐 실드 찾는 이러니까 나는 너무 섭섭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그거는 것 같아.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거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광장이라는 데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관 검사 출신 변호인들 뻔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그 안진 것만 봤지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뭐 검찰이랑 뭐라 했는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네. 이제 김성태는 와서 줄줄이 얘기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화영 진술 바꾸는 과정에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성태 변호인 거는 법인에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경향TV에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직전에 추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맞죠. 예. 구경영 기자가 저기서 이거 아냐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두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한 열심히 거예요. 검색하기 시작했죠, 검색을 저희가. 해가지고 예. 그때도 그건 안 나왔거든요. 다만 나왔지. 왜 특수통 출신을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을까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사 때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 그때 윤석열한테 그런 찍혔구나. 인연이구나. 네. 채널A. 그래가지고. 그때 다만 이제 구경 기자도 그때 박지원 의원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박지원 의원한테 모르셨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몰랐대요. 나도 처음 듣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지금. 부분은 조금 네. 이상했죠. 다 몰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전준철 그 변호사를 그 지도부가 좀 염두에 두지 않았는 가로 지금 추정하는 부분 이겁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의 결격 사유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 4조에 원래 맨 처음 특검 김건희 특검법 거기에는 정당의 그렇죠, 안 되죠.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종합특검법 때 바뀐 부분이 바꿨어요. 뭐냐면은 바꿨어요. 정당의 당적을 가진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또는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전준철 내가 변호사 해달라고 과거에 그래, 내가 그렇게 당적을 좀 해달라고 가졌었다면서 보니까. 근데 예전에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었는데 아. 요 조항 때문에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뭔가 좀 법안 설계도 한 게 아닌가. 아니, 그 법안은 네. 저도 요청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적을 가지 네. 그러니까 이거 발휘하기 1년 전에 당적이 없으면 그거는 특검할 수 있게끔 해줘라.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못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검 그 법 바꿀 때 그 그랬구나. 당적 네. 1년 부분을 제가 넣어달라 그랬어요. 아,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여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최고 그 아까 말한 대로 법사위원들도 사실은 전준철 변호사가 추천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들어보니 최고위원들도 뭔가 논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소통 미숙한 건 사실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지금 네. 합당 과정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 전에도 그렇게 했나?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다 논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법사위원들이나 아니면은 최고위원 정도는 논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뭐 중앙이나 뭐 최고위라는 게 상설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월수금 하지만 뭐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법사위원들 의견은 듣는 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맞아요. 맞겠지. 그렇죠. 네, 우리 당 세평이라도. 법사위원들하고 그렇죠. 네. 들어보고 이러면은 아마 크로스 체크를 하면 나올 텐데. 그다음 왜냐면 우리 집 법사위에 다 검사 출신들 있고 이러니까 변호사들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은 알겠죠. 이름 들어본 게 있고 이게 청와대 가서 걸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걸렸다는 말 이상하지만 체크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에. 근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 원래는 당에 있는 공직 후보자 검증 추천 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게 원래는 약간 원내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됐었대요. 그렇게 되다가 그 일부의 주장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부임한 다음에 그 제도의 성격이라는 게 약간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수석이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공직 후보자라는 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하는 목을 정하는 문제. 여러 자리가 있죠. 특검도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런 문제에서 전과 달리 당대표의 입김이 좀 세졌다는 정도의 의견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산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수습하면서는 종전의 특검은 관례에 따라서 원내에 충분한 검증 없이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은 과거에는 추천부터 검증 과정이 원내에서 많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추천은 당에서 되고 검증은 약간 부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정청래 대표가 자성할 부분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소위 말하는 법조계는 이제 한 달에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 동기나 아니면 그 주변 아니면 이렇게 재평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전화 딱 해서 걔 알아? 뭐 있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주변에 만약에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게 뭐 했는데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냥 네. 그 뭐 서류 찾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걸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주변에 그 주변 사람들 아니면 그 법인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사실. 그러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